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어스름한 새벽빛이 땅거미를 걷어낼 무렵이었어요. 박불래 할머니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거든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우리 선우를 만나러 가는 날이니까요. 부엌에서 할머니의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우리 선우가 제일 좋아하는 배추김치도 고르고 뜨끈한 된장국은 보온병에 정성껏 담았죠. 할머니의 주름진 손가락이 김치통 뚜껑을 꼭 닫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립니다. 우리 강아지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으려나? 골목길을 지나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할머니는 낡은 가방에 음식들을 소중히 집어넣습니다. 차비를 확인하고 버스 시간도 또 한 번 확인하고 언제나 그랬듯 시간은 넉넉하게 남았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평생을 함께한 친구니까요. 새벽 버스가 도착하자 할머니는 조심조심 계단을 오릅니다. 운전기사가 정겹게 인사를 건넵니다. 할머니, 또 손주 보러 가시는구나. 할머니는 그저 빙그레 웃어 보일 뿐입니다. 말이 없어도 기사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한 달에 한 번 꼭 같은 시간에 이 버스를 타는 이유를 말이죠. 버스 창가에 앉은 할머니는 흔들리는 차창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가방 속 김치통에선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솔솔 새어나옵니다. 노을빛이던 하늘이 서서히 푸르게 변해갑니다. 우리 선우 잘 지내고 있겠지? 할머니의 입술이 작게 움직입니다. 하나뿐인 외아들을 군대에서 잃은 기억은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그 아들의 아들마저 군대에 보내야 했던 현실이 여전히 가슴을 조여옵니다. 선우는 다니던 대학까지 그만두고 군에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이유를 굳이 묻지 않았지만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죠. 가난한 할머니에게 더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버스는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벗어나 뻥 뚫린 고속도로로 접어듭니다. 할머니의 눈꺼풀이 스르르 무거워지고 기억은 아득한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젊은 시절 구호단체 활동을 하다가 미군 장교였던 테일러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순간으로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버스는 드디어 군부대가 있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버스에서 내려 부대 정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왠지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드디어 부대 정문이 보입니다. 선우야, 할매 왔다. 할머니는 가슴속으로 외치며 위병소로 향했습니다. 위병소에 도착한 박불래 할머니는 한가득 기대를 품고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위병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할머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면회 예약 하셨습니까? 위병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예약은 못했어. 우리 손주 이선우라고 얼굴이라도 잠깐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위병은 난처한 표정으로 명부를 뒤적이더니 이내 얼굴이 굳어집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면회 일정이 없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이곳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먼데 이 음식들이 식기 전에 우리 선우한테 전해주기만이라도 해야 하는데 평생을 무언가를 얻기 위해 버텨온 할머니였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이선우 할미요. 할머니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위병의 표정이 경직됩니다. 그때 옆에서 순찰을 돌던 다른 병사가 다급하게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거기 서십시오. 더 다가오면 발포하겠습니다. 할머니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뚝 멈췄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텅 빈 공간을 울리고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시퍼런 총구가 정확히 할머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 23의 나이로 군대에서 돌아오지 못했던 아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할머니의 손에서 김치통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음식통을 보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저 손주 얼굴 한번 보러 온 늙은이에게 총을 겨누다니. 이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만 규정상 위병이 미안한 얼굴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떨어진 김치통을 주워들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평생을 흙만 만지며 살아온 손은 거칠었지만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여린 할머니였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우리 선우한테 좀 전해주면 안 될까?
위병의 표정이 더욱 난처해집니다. 그것도 규정상.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내 김치통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아주 천천히, 마치 무언가 큰 결심을 한 사람처럼요. 할머니는 부대 정문을 지나 오른쪽 담장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위병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지켜봤지만 그저 담장을 따라 걷는 노인을 막을 명분은 없었습니다. 이윽고 할머니는 담장 모퉁이에 다다랐습니다. 멀리서 훈련하는 병사들의 모습, 그 너머로 생활관 건물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생활관 창문을 향했습니다. 담장 모퉁이에선 박불레 할머니의 시선이 생활관 창문에 그대로 고정됐습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한 군대의 일상 같았지만 할머니의 눈은 50년 세월을 견뎌온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생활관 가장자리 창문으로 무언가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할머니는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담벼락에 바싹 몸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할머니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손자, 선우가 옷이 다 찢긴 채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병장으로 보이는 놈이 군홧발로 아이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더군요.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입술도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평생을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온 할머니였으니까요. 침묵은 가장 익숙한 버릇이었죠. 가슴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겉으로는 아무 티도 내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도 그래서 돌아오지 못했던 건가. 머릿속을 스치는 끔찍한 생각은 오래된 상처를 다시 헤집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걸음걸이. 다만 그 눈빛만이 매섭게 변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방 속에서 낡은 전화카드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지만 항상 지갑 속에 소중히 간직해 두었던 것이었죠. 부대 밖 공중전화를 찾아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에는 비장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중전화 앞에 선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전화는 정말 마지막 순간에만 쓰기로 한 약속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대체 언제 이 약속을 깨야 한단 말인가? 할머니는 전화카드를 넣고 오래전부터 외우고 있던 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수화기 너머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Hello? 그 목소리는 예전의 젊은 미군 장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단단하고 힘있는 목소리. 테일러, 약속, 이제 깨야겠네. 미안하네. 할머니의 짧은 한마디에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무겁고 낮은 숨소리.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단 두 문장. 짧은 대화였지만 거기엔 50년의 세월과 인연이 담긴 약속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테일러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불의 앞에 침묵하지 않았던 박불레가 이런 전화를 걸었다는 건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뜻이라는 것을요.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가방 속 김치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손자에게 직접 전해줄 수 없게 된 음식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변에 앉아있던 젊은 훈련병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총각들, 이거 좀 먹을래? 우리 손주면회 왔다가 못 만나고 그냥 가네. 훈련병들에게 김치를 나눠주고 돌아선 박불레, 할머니의 발걸음은 이제 서울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50년 전, 그 아비규환 갔던 시절에 만났던 젊은 미군 장교 테일러가 이제는 한미연합사령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서울 시내. 번화가 한 구석의 공중전화 앞에 다시 선 할머니는 또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손자 선우의 동기에게 거는 전화였습니다. 전에 한번 만났던 박지훈이라는 병사. 그 착한 아이가 몰래 쥐어준 전화번호였죠? 지훈 학생. 나 선우 할머니야. 우리 선우 요즘 어떻게 지내나.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전화기 너머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선우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할머니의 눈에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기 전까지는 믿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었습니다.
누가 그러는지 알고 있니 우리 선우한테? 또 한 번의 침묵. 이번엔 더 길어진 침묵이었습니다. 황진석 병장입니다. 그리고 최민준 상병, 강태식 상병도 같이. 요, 할머니의 손이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우웅 하는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커다란 군용 헬기 한 대가 도심 위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헬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고맙다.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조금만 더 참으렴.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길가 벤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테일러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50년 전,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을 때 했던 약속.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나는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소? 그 약속을 이제야 꺼내든 것은 할머니로서도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오직 손자를 위해, 그리고 어쩌면 이 땅의 다른 모든 어머니와 할머니들의 아들들을 위해서 정오가 될 무렵, 할머니는 다시 버스에 올라 군부대로 향했습니다. 가슴속에 커다란 돌덩이 하나를 안고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일까? 테일러를 이 일에 끌어들인 게.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침묵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것이 자신의 손자를 지키는 일이라면 그녀는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을 터였습니다. 버스가 다시 부대 근처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 대의 군용 차량이 부대 정문 앞에 늘어서 있고 장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대 상공에는 아까 봤던 그 커다란 헬기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버스에서 내려 천천히 부대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침과는 달리 이제 그녀를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대 정문에 당도한 박불레의 할머니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장병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상급자로 보이는 장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몇몇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상공에서 요란한 헬기 소리가 더욱 커지더니 대형 헬기 한 대가 부대 연병장을 향해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부대 전체가 비상사태에 돌입한 듯 했습니다. 지휘통제실에서는 장교들이 뛰쳐나오고 병사들은 우왕좌왕하며 대열을 갖추려 애썼습니다. 헬기가 연병장에 착륙하자 거대한 프로펠러 바람이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할머니는 그 광경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사람은 예상과 달리 군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말끔한 민간인 복장의 중년 남성이었죠. 그러나 그를 마중 나온 미군 수행원들이 깍듯이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에서 그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설마 저분이 그 연합사령관 한 장교가 헛웃음을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곧이어 나타난 군통역 장교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 크리스토퍼 테일러 장군님 방문 목적은 이선우 이병 면담이다. 이 말에 주변이 그야말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대대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사령관이 부대를 방문한 이유가 고작 일개 이병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라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천천히 테일러 사령관에게 다가갔습니다. 경례를 하는 군인들 사이를 지나 그에게 다가간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괜한 패만 끼쳤네. 고맙네. 테일러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혼자 눈물 흘리게 하지 않겠다고. 이 짧은 대화에 주변 군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에겐 저 시골 할머니와 미군 사성장군 사이에 오랜 인연이 상상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테일러는 곧바로 대대장에게 다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휘통제실로 가시죠. 모든 간부 소집하십시오. 지금 당장. 대대장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황급히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처럼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문득 생활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내 손주 선우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테일러가 할머니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곧 선우를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마디 말도 필요 없는 오랜 신뢰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테일러는 수행원들과 함께 지휘 통제실로 향했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아 기다렸습니다. 지휘 통제실의 긴장감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군단장, 대대장, 중대장이 차례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일러 사령관은 미리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쾅하는 소리가 나도록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커다란 소리가 철제 테이블에 울려 퍼지고 모든 시선이 그 서류 뭉치에 꽂혔습니다. 이게 지난 석 달간 이 부대에서 이뤄진 의무기록, PX 이용 내역, 생활관 CCTV 백업 파일입니다. 테일러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한국어는 조금 서툴렀지만 그 뜻은 누구보다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이걸 누가, 왜, 폐기했는지 지금부터 차례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정보가 장교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건 정전으로 인해 정보가 장교가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테일러는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정전인데 어떻게 생활관 컴퓨터만 정확히 꺼지고 중대장실 컴퓨터는 멀쩡하게 살아있습니까? 지금부터 이 부대는 미군 헌병대의 공동조사 대상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2명의 미군 헌병이 지휘 통제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방 유리창으로 병장 황진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지휘 통제실을 향해 걸어오다가 안의 상황을 보고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테일러가 그를 발견하고 헌병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병장? 지금 당장 연행하세요. 이 순간부터 이선우 이병의 증언은 공식 피해 보고로 접수됩니다. 헌병들이 재빨리 밖으로 나가 황진석을 제압했습니다. 이기무는 뭐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난 상황에 제대로 대응조차 못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공포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테일러는 계속해서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미국 국방부 해외 주둔군 전산망에 모두 백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삭제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기록들이죠. 대대장이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사령관님,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테일러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지금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이 부대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왜 상관들이 이걸 덮으려고만 했는지 전부 다 중대장 김정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실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황진석 병장과 그 무리가 이선우 이병을 괴롭히는 것을요. 하지만 그저 군대식 기강 잡기, 훈육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테일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훈육이요. 한 사람을 집단으로 구타하고 화장실에 가두고 밥도 못 먹게 하는 게 훈육입니까? 중대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대대장 이진철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도 눈 감았던 자신들의 죄를, 그리고 이제 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사실을요. 테일러는 지휘 통제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생활관으로 가겠습니다. 이선우 이병과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생활관으로 향하는 테일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박불레 할머니는 그의 뒤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에 길을 지나던 병사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누구도 질문을 던지거나 그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다가왔다는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생활관 문 앞에 도착한 테일러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할머니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테일러는 생활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도 그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생활관 안. 여러 병사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선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 끝에 위태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그 모습이 들어오자마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선우의 얼굴에 남은 멍 자국과 피곤에 지친 모습이 역력했기 때문입니다. 선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선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 이어서 당혹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가에 핑 도는 눈물.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듯 했습니다. 테일러가 선우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증언할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다. 선우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같이 생활하던 병사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들. 그리고 문 밖으로 보이는 장교들의 모습. 선우의 목소리가 떨리며 터져 나왔습니다. 황진석 병장이 최민준 상병이랑 강태식 상병이랑 다 같이 때렸습니다. 화장실에 가두고 침대 밑에 들어가라고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들 봤습니다. 선우의 말이 끝나자 생활관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정보통신병 박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본 것을 모두 말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또 한 명의 병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테일러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활관을 둘러보다가 중대장과 대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증언과 감시 자료가 모두 일치합니다. 이에 따라 가해 병사 3명은 즉시 영창구금, 중대장 및 대대장을 포함한 간부 4명은 직위해제 및 군 법무실 조사 대상으로 전환합니다. 테일러의 선언에 대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이미 그들의 눈앞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테일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합니다. 이건 한미연합사의 명예이자 박불레 여사님에 대한 나의 약속입니다. 그 말을 듣던 군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사님, 그리고 미안하다. 이선우 이병,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선우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공포와 굴욕으로 억눌렸던 감정이 마침내 해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불레 할머니의 작은 시골집,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 앞에 할머니와 선우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로 다하지 못할 감정들이 조용히 흐릅니다. 선우는 할머니가 끓여준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진짜 그 아저씨가 별 4개짜리 사령관이에요. 할머니는 말없이 웃으며 국을 한 숟갈 더 떠줍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그럼 내가 괜히 그 총각장가 못 가게 발목 잡은 게 아니란다. 선우는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 아직 듣지 못한 오랜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지난 세월, 그리고 그 세월 속에 숨겨진 비밀들이요.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난간에 널린 빨래가 바람에 기분 좋게 살랑거립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물을 한 잔 따르며 선우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저녁해도 된다는데? 선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남은 기간 마저 복무할래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자의 결심에서 단단한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선우의 말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함과 결연한 의지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누가 괴롭히면 꼭 말해. 절대 참지 말고. 할머니의 말에 선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할머니, 이제 알아요. 참는 것보다 말하는 게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요. 할머니는 손자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온 그녀가 마침내 깨달은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침묵은 때로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요. 저녁 무렵 할머니와 선우는 마당에 나와 함께 텃밭을 가꿉니다. 두 사람 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이제 더없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할머니의 거친 손이 선우의 부드러운 손을 잡고 씨앗 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씨앗은 말이요. 땅에 묻혀야 싹을 틔우는 법이란다. 하지만 너무 깊이 묻히면 빛을 못 보고 그대로 죽어버리지. 선우는 할머니의 말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지혜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선우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사령관 아저씨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할머니는 잠시 멀리 산을 바라보다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다음에 얘기해 줄게. 오늘은 이만하면 충분히 많이 말했.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잡니다. 가슴 한구석에 항상 자리하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손자가 이제 스스로 목소리를 내게 된 것, 그리고 그 목소리가 세상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그것만으로도 할머니는 충분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방, 창문으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듭니다.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속고 앳된 얼굴의 할머니와 훤칠한 미군 장교 한 명이 희미한 달빛 아래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도 어떤 인연은 영원히 남는 법입니다. 마치 조용한 분노가 결국에는 정의로운 결실을 맺은 것처럼 말입니다.